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있었던 국제정치 쪽의 가장 큰 이슈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난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두 사람이 밀착하는 장면들이 연출됐던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18일 저녁에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9일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정 자체가 1박 2일에서 당일치기로 축소가 됐고요.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할 건 다 했다. 그리고 사실 이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이 만나는 걸 앞두고 굉장히 많은 그 보도들이 나오면서 네. 과연 1961년에 소련과 북한이 맺었던 그 서로 동맹 관계 수준,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은 나머지 한쪽이 도와줄 것이냐, 이 부분이 부활할 것이냐를 놓고 엄청나게 많은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 전망대로 다 됐습니다. 일단 북한과는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어려운데 일단 그 군사 협력을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서 많은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났을 때 선물을 줬어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 근데 이번에도 한 대를 더 줬습니다. 그리고 차 세트도 선물로 줬고요. 네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례로 다양한 예술품을 선물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부활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그 조약 제4조에 들어갔습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 공격 받았을 때 개별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걸 근거로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북러 관계가 냉전 시대 군사 동맹 수준으로 다시 격상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도 굉장히 많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체제를 좀 단속하는데 선전선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와의 관계가 새롭고 높은 수준의 동맹으로 격상됐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모습과 굉장히 외적으로 비슷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할아버지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갔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에 북한산 무기가 워낙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정치적 선물을 안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정치적 선물이고 러시아는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실리적인 걸 챙겼고. 그렇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자동군사 개입 조항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네. 양국 모두 비판적인 입장 밝힌 거죠? 네. 앞서서 미 백악관은 그 어느 나라도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그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산 무기로 모든 국경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지금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된 북동부 하르키우주 거기서만은 공격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는 그걸 모든 전선으로 넓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자는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대응 태세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강경한 쪽은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한미 핵 공유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위원이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촉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네. 우리 정부는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았고 인도적인 지원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방침을 바꿔서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서 토탈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니까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또다시 강경한 러시아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관계가 높아지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닌데요. 어쨌든 최근에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면서 조금 긴장이 높아지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러시아 관계가 좀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뭐 그래도 주변국인데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에 굉장히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그런 상황을 상당히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세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러시아와만 묶이는 이 틀에 매이는 걸 또 싫어해요. 본인들은 우리는 북한, 러시아하고도 친하지만 다른 나라들하고도 친할 수 있다라기를 굉장히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고 있는데 일단 북러 양국 간 문제일 뿐이라면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들도 북러 간 협정 체결 등에 대해서 건조하게 사실관계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냉담할 정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속내는 불편할 것이란 분석 보도를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로이터 통신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북한, 러시아와 한미일 3개국의 주요 무역 상대인 중국의 처지가 다르다고 지적을 했고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우호 관계와 경제 무역 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게 되면 중국의 또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북러 간의 밀착을 중국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중국이 유엔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반복적으로 가로막긴 했지만 동북아 현상 유지를 원하는 시진핑 주석은 사실 핵 개발에 대담한 김 위원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큰 블록으로 보면 뭐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한 블록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동상이몽이죠 사실은. 네. 3개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제 각각의 대외 관계라든지 정책이 굉장히 세밀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핵심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게 핵심인 게요.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로를 하나로 뜰렁 묶어버리고 한미일로 딱 묶어버려가지고 마치 이렇게 강대강 대결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은 네. 더 이상 나올 외교적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그 김채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국가가 원하는 게 다르고 속내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외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냉정하게 봐서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무기 때문에 북한과 밀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이 훨씬 더 매력적인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용할 그 필요도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하는 게 약간 속내가 불편하면 우리가 그 틈을 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네. 우리 스스로 중국과의 또 운신의 폭을 넓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외교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전 정부들이 해오던 북방 외교, 북방 네. 정책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정부 정책이 너무 일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어놓고 가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정교해져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다른 곳으로 좀 가보죠. 이스라엘 얘기인데요. 네.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얘기 계속 전해지는데요. 만약에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전면전으로 벌리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이 공중방어망이 위험하다라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 헤즈볼라가 대규모로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에는 네네.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죠. 아이언돔도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CNN이 이 미 고위 당국자 3명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네. 이스라엘 측도 사실은 같은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군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도 교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의 전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좀 가진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냐면은 헤즈볼라가 수년 동안 이란의 지원으로 비축한 다량의 정밀 유도탄과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좀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다른 관계자 역시 전면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지금 가장 필요한 지원은 추가 방공 체계와 아이언돔 보강이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달 초에 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육군 기지의 아이언돔 포대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손상을 가했다는 주장을 그 담은 동영상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네. 물론 당시 이스라엘군은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피해받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당국은 공격의 정교함에 놀랐고 아이언돔이 방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헤즈볼라는 사실 하마스하고는 비교가 되지도 않을 만큼 더 강력하고요. 그리고 파괴력이 강한 로켓과 미사일, 드론,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네네. 보유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정밀 유도탄 수천 개를 포함해서 로켓과 미사일 약 15만 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5만 기면 엄청난 양인데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란이 공격했을 때 아이언돔이 다 막았다. 이거는 그러면 이란이 뭐 제대로 된 공격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군요. 그냥 몇백 개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한꺼번에 막을 수 있는 게. 네. 그나저나 큰일입니다. 이 미국이 전쟁 초기부터 확전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이제 하마스에서 헤즈볼라까지 자칫 잘못하면 확전이 될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난 11일에 사실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헤즈볼라 고위 그 네. 사령관이 사망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양측의 충돌이 격화가 됐는데 18일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그 폭발 지점이 됐던 거고요. 지금 헤즈볼라가 그날 이스라엘 최대 항구 도시 하이파의 모습을 드론으로 정찰한 9분 31초짜리 영상을 공개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도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다 정찰하고 있었어. 뭐 민간인 밀집 지역도 우리는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좀 가까이 있는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네. 사실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구호 물품을 위해서 키프로스가 항구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헤즈볼라가 키프로스를 향해서도 만약에 공항과 기지를 이스라엘 적들에게 개방해서 레바논을 타격하게 한다면 키프로스를 전쟁의 일부로 여기고 타격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키프로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군사작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중립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네. 지금 키프로스가 사실 천연가스 때문에 유럽 국가들하고 조금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스라엘하고는 상당히 또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짝 팔레스타인 편이었다가 지금 이스라엘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엔에서는요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될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레바논이 제2의 가자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유엔 평화유지군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소한 오판이 예상을 뛰어넘는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마스하고 뭐 휴전 얘기 좀 나오다가 또 헤즈볼라까지 나오니까 큰일입니다. 확전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사우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도 지금 폭염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네. 천여 명의 성지 순례자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어요. 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매년 요맘때가 되면은 네. 사실 많은 무슬림들이 성지 순례에 나서는데 그 성지가 있는 사우디 메카 거기 지금 섭씨 51.8도를 넘나던데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수십만 명이 한 장소에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네.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를 찾은 10개국 방문자 가운데 온열 질환 등으로 지금까지 1,126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입원한 사람도 많고요. 네네. 실종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좀 네네. 절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망자가 늘었느냐. 사실 워낙 많은 무슬림들이 이 5대 의무 중에 하나인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사우디로 몰려들기 때문에 사우디가 각 국가마다 허용해지는 비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자를 받지 않고 그냥 관광 비자로 무등록으로 성지순례에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냉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거나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그 무더위에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뭐 심지어 이집트 같은 경우에 총 사망자가 658명인데요. 이 가운데 630명이 미등록 순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비자를 받고 그렇죠. 성지순례에 나선 사람들까지 포함되면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고 날씨는 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 정부 뭐 했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만반의 준비 다 했는데 이건 극심한 폭염과 힘겨운 지상 조건에서 발생한 사태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 등록 안 하고 오라고 했냐.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여기도 얘기를 하고 좀 있는 책임 거죠. 회피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우디가 이게 성지순례 기간이 되면 대규모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015년 9월에는요.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2,426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매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뭐 텐트가 붕괴돼서 사람들이 죽는다거나 또는 돌을 던지는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또 수백 명이 사망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올여름이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온열 질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하는데요. 인도에서도 폭염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50도가 넘었다라는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 계절에 맞는 대비들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인프라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인도라든지 동남아 같은 국가들은 그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폭염이 닥치게 되면은 이런 그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태국이라든지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학교들은 휴교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야, 18일까지 110명이 열사병으로 인도 보건부가 밝힌 겁니다. 사망했다고 하니까 진짜 온열 질환 그냥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